그러니까 몽고 반점은 보통 우리 피부의 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네. 피부꿈나무 써니? 표피, 진피. 원래 색소는 어디 있죠? 색소층은? 진피. 아, 표피. 어차피 확률은 50%였어. 표피 아니면 진피인데. 표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여기 표피 끝에 멜라닌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발달 과정에 멜라닌 세포가 잘못 가 있어요. 진피 어설픈이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몽고 반점이에요. 진피 과오종이라고 불러요. 진피 과오종이요? 네, 그러니까 가다가 잘못 간 거예요. 진피에 있으니까 겉에서 봤을 때 어떻겠어요, 색깔이? 아, 푸르딩딩하게. 푸르딩딩하게 핀들 현상 그거 있죠. 아. 색소가 이렇게 반사가 어설픈이 되면서 핀들 형상으로 이렇게 퍼런 거예요. 네. 멜라닌 세포가 진피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퍼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 반점은 웬만하면 없어져요. 그게 몇 년이 걸려요? 아니요, 보통 4살까지 없어져요. 피지샘 모반이라는 게 있어요. 피지샘 모반. 네, 머리카락 옆에 우리 기름 주머니가 있죠. 네. 그게 점처럼 뭉쳐 있어요. 머리 같은데 노랗게 점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피지인 거예요? 네, 피지 덩어리가 뭉쳐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보일 정도면 엄청 네, 많이 그래서 차이가 한 나요. 2cm, 3cm 되는 게 머리도 없이 여기에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엄마들은 네. 아, 왜 애기 지루성 피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지루성 피부면 튀어나오는 각질인데요. 얘는 맨들맨들하게 거기가 머리도 없는 상태에서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노란 점이라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저희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오래 이제 유통기한 지난 오래된 화장품을 발랐을 때 혹시 그로 인해서도 아토피가 발현될 수 있느냐? 아토피 이렇게 막 이렇게 화장품 한 번 발랐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아토피 피부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예요? 반복적인 염증성 특정 부위의 습진. 한 번 화장품 잘못 발랐다고 아토피가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그건 없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아토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네. 가끔 되게 억울한 애들이 있거든요. 아토피 그 네. 친구들한테 되게 억울한 게 돼지고기 때문에 나빠졌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어떤 때 먹어도 그게 괜찮고 어떤 때 먹어도 나빠져요. 그럼 돼지고기가 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고기를 탓해요. 이 친구한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아토피 피부염 소인이 있었는지, 그럼 염증이 생겼을 때, 쟤 때문에 생겼을 때가 아니라 이 빨간 염증은 되도록이면 조기에 빨리 가라앉히는. 네.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프로토픽을 발라서 그렇게 작전을 사용해야 되지. 화장품이 오래된 것 때문에 아토피가 생겼나요? 아니요. 화장품 유통기한 지난 거 발랐다고 해서 아토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빈대의 특징은 물린 자국이 이렇게 일렬로 있대요. 아 혈관을 따라 혈관 이렇게 찾아갖고 이렇게 지가 피 뽑을 때까지 그렇게 물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불을 들춰보면 얘네가 피를 먹은 애들이 터지니까 핏자국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빈대가 물면 그렇게 가렵고 퉁퉁 붓는다 그러던데. 모든 애가 물리면 알러지 반응 두드러기처럼 심한 구진상 두드러기라는 게 생겨요. 영어로 파퓰라 얼티카리아 구진상 두드러기라고 해서 하나가 물렸는데 전신에 두드러기처럼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빈대 물린 사람들이 너무 아프다. 너무 퉁퉁 붓는다. 그리고 우선은 걔도 아프기도 하지만 가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긁죠. 그러면 2차 감염이 돼서 퉁퉁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써니가 지금처럼 경증으로 이 정도면 솔직히 의료기기 정도로 저희가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라고 끝날 정도고, 요거보다 좀 더 지나면 약간 빨개져요. 정말 우리 얼굴 습진처럼 여기가 빨개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보통 우리 많이 나왔던 프로토픽 같은 스테로이드 아닌 연고를 바르면서 저희가 조절을 하라고 그래요. 걔보다 더 심해지면 막 진물 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바르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두꺼워지는 경우, 너무 습진이 반복적으로 하면 손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최악에는 터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먹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를 먹이기도 하고 알리톡이라는 약을 먹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손이 너무 거칠어서 터져 있으니까 밤에 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하고 일부 섞어서 밀폐스포요법을 옛날에 배운 거 있죠. 네네네. 그거를 손에 쓰고, 네. 그래서 월수금은 밀폐스포요법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보습 약을 바르고 보습제, 의료기기를 충분히 발라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질환들, 아가들. 엄마, 어머님, 애기 7개월 때를 기억하세요? 침독.
아이들의 침이 많이 흘러서 물이 들어가서 너무 이제 아기가 커서 7개월이면 너무 옛날입니다. 그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 애들이 침독이 흘렀을 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되죠. 바세린 바르는 것보다 저는 덱시앙을 발라서 막아주라고 그러고,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가 또 하나 있죠. 이제 침독이 있으면 응용작품 기저귀 발찌. 거기- 기저귀 발찌는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저희가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거를 충분히 발라주면 저희가 그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밀폐제 효과로 충분히 창상 피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헬레나님, 저희 보통 뭐 보습제는 얼마를 발라라, 뭐 손가락 뭐 2마디를 발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런 창상 피복제도 똑같이 발라야 돼요? 아니면 얘는 좀 다르게 발라야 될까요?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보통 원 핑거 유니트, 그래서 핑거팁 유니트, 손가락 한 마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내가 준비를 했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폈다고 했을 때 하나, 두 개가 되죠. 이 두 바닥을 바르려면 네. 요 손가락에 요 한 마디를 가지고 써니의 전체 팔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중에 한 7mm 정도 된 노즐이거든요. 7mm 기준으로 짰을 때 한 마디를 가지고 손바닥 두 바닥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로션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네, 약간 1.5배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매주 이렇게 젤네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UV에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초록 손톱 증후군? 손톱이 왜 초록색이 되죠? 곰팡이인가? 곰팡이는 아니고요. 우리 녹농균, 녹자가 이렇게 초록색 할 때 녹잖아요. 그 초록색에 녹이 생기는 균이라고, 영어로는 슈도모나스라는 균이, 걔는 주로 축축하고 어둡고 이런 곳에 잘 살아요. 손톱을 하고 난데 이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물에 많이 들어가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 안에 우리가 젤네일을 두껍게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 녹농균이 감염이 돼서 이 손톱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균이 이 손톱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염증까지 있으니까 손톱 주위염이 있어서 아마 피부과를 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이거 좀 봅시다. 그러고 나서 네일을 제거했더니 여기가 초록색으로 진물이 질질질 나고 있는 거예요. 야, 건선도 염증성 질환인데 이 사람한테는 대사성 증후군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건선 환자한테 대사성 증후군, 허혈성 심장질환, 비망, 당뇨, 고혈압,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높게 나온 거예요. 특히 50세 이상의 건선, 다음에 아주 이른 나이에 진단된 경우, 건선을 아주 오래 앓은 경우, 다음에 건선 때문에 입원까지 했던 경우, 이런 환자들한테 대사성 증후군이 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건선이 오래된 환자는 반드시 피부과만 볼 것이 아니라 대사 증후군을 치료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2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낫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이 2달 동안 쌓여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가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환자한테 듣고 싶은 말을 정작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의사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 병이 얼마큼 오래됐느냐예요.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둘째 가졌을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제가 또 계산을 한번 하는데 정확한 연도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때 이때부터 진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까지 올 때는 여러 병원을 거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썼던 약들을 오시기 전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피부 병변의 특징상 있다 없다 그래요. 있을 때 재빨리 사진을 찍어 놔주세요.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그때 우리가 가장 심하게 가려운 거 10점, 다음에 그냥 안 가려운 건 0점일 때 얼마인지만 써주셔도 저희가 그동안의 기록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까요? 저희 아토피 때 보는 거를 저희가 한번 올려볼게요. 질환마다 다 다른 양식을 갖고 있겠지만 특히 이제 피부과 중에 알레르기성 질환, 두드러기로 갈 때는 그런 팁으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성 두드러기는 6주만 이상이 되면 다 만성 두드러기인데 1년 된 환자, 2년 된 환자, 10년 된 환자, 매일 올라오는 환자, 이틀에 한 번 올라오는 환자, 잠 못 자는 환자가 다 치료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에서 항히스타민질환 4개쯤 썼고 2배 용량을 썼는데도 한 달 내내 먹었는데 매일 2번 이상 올라서 잠을 못 잔다. 그럼 이 환자는 또 생물학적 제재를 쓰면 훨씬 좋아져요. 그게 기록이 없으면 저희도 처음부터 해보는 거예요. 자, 항히스타민질 1개 써볼까요? 또 한 달 있다 해요. 2개 써볼까요? 한 달 있다 해요. 몇 개월이 지나가는데 이분들은 앞단계 이걸 아마 다 거쳤었을 거예요. 기록이 없을 뿐. 그래서
대학병원에 2달 이상 예약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동안 그걸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블랙헤드인 줄 알고 열심히 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털이래요. 트리코스테시스 스피눌로사. 트리코 하면 보통 털을 얘기해요. 스테시스 하면 정체. 털이 원래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자라다가 다 빠지고 쉬었다가 또 다시 자라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털이 이 주기를 타지 못하고 빠지지 못하고 다 자라고 빠져야 되는데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트리코, 털, 정체, 스테시스, 스피눌로사, 가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과각화가 진행이 돼서 닭살처럼 해서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한 애가 못 빠지고 남은 거야.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털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피지를 만들어낸 피지샘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커지고 공급이 커지고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춘기. 네, 사춘기가 되면 안드로겐 호르몬 때문에 피지샘에서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서 기름이 뿜뿜뿜 나와서 얘는 산유국이 되는 거죠. 그게 과도하게 나오면 여드름으로 가고. 그런데 나이가 50대를 지나면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피지샘 주머니가 자꾸만 증식을 해요. 점처럼. 왠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얘가 뽀글뽀글 이렇게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럼 겉에서 보면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노랗게. 피지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노란 게 오고요. 이게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위로 자라겠죠. 그러면 마치 노란 점처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여기가 뭔가 여드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짜도 짜지지도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오셔요. 항상 이제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크림을 여기 눈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전체에도 바르고 목크림처럼 목에도 바른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피부의 성상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형이 달라지기는 해요. 자, 우선 아이크림이란 단어를 하면 눈가 주름들은 보통 깊은 표정 주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글자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는 피부 중에 가장 진피가 얇아요. 피하 지방도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진피가 꺼져 있어도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글자글한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두 단위도 많은 주름을 개선시키는 성분을 넣은 제품을 아이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목에 있는 주름을 피우고 싶으면 얘를 목에 바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아이크림이 비싸요. 정유민님은 부자인가 보죠. 아이크림을 전신에 바르는데 실제적으로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털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피지를 만들어낸 피지샘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커지고 공급이 커지고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춘기. 네, 사춘기가 되면 안드로겐 호르몬 때문에 피지샘에서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서 기름이 뿜뿜뿜 나와서 얘는 산유국이 되는 거죠. 그게 과도하게 나오면 여드름으로 가고. 그런데 나이가 50대를 지나면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피지샘 주머니가 자꾸만 증식을 해요. 점처럼. 왠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얘가 뽀글뽀글 이렇게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럼 겉에서 보면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노랗게. 피지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노란 게 오고요. 이게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위로 자라겠죠. 그러면 마치 노란 점처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여기가 뭔가 여드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짜도 짜지지도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오셔요. 닭살을 우리가 의학 용어로 하면 모공각화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모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가 두꺼워져서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모공 각화증이잖아요? 밀어서 없애면 되잖아요. 우리 피부는 항상 뭐예요? 자극을 주면 살아보겠다고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녹이고 분화를 촉진시켜서 정상적으로 분화가 만들게 해야 되지, 얘를 억지로 떼내고 밀고 하면 얘는 더 두꺼워져서 이전에 이렇게 있던 게 이제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더 되는 심해지는 더 거예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샤워하러 들어가서 계속 때를 밀고 있대요. 그러면서 빨개져갖고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치 누가 채찍으로 때린 것처럼 몸이 이렇게 쫙 한 것처럼 이렇게 긴 줄이 나 있었어요.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한마디만 물어봤죠, 환자분한테.
혹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거 드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특별한 게 드신 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환자분 그게 아니라 혹시 표고버섯 드셨어요? 이 진단명은 표고버섯 피부염이에요. 그냥 보통 150도 이하로 조리했을 때 그 안에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가 혈관 확장시켜서 마치 두드러기처럼 가렵게 하는 거거든요. 어머, 표고버섯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알레르기 반응은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이제 생으로 먹은 표고버섯, 생에 가깝게 드신 표고버섯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채찍처럼 생기는 것은 표고버섯 피부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2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낫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이 2달 동안 쌓여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가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환자한테 듣고 싶은 말을 정작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의사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 병이 얼마큼 오래됐느냐예요.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둘째 가졌을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제가 또 계산을 한번 하는데 정확한 연도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때 이때부터 진단을 받았다. 그다음에 저희한테까지 올 때는 여러 병원을 거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썼던 약들을 오시기 전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피부 병변의 특징상 있다 없다 그래요. 있을 때 재빨리 사진을 찍어 놔주세요.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그때 우리가 가장 심하게 가려운 건 10점, 다음에 그냥 안 가려운 건 0점일 때 얼마인지만 써주셔도 저희가 그동안의 기록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기 낳기 지금 거의 한 32주 그때 환자가 왔는데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게 얼굴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짜고 오죠. 이렇게 오는 거. 한쪽으로. 네, 이렇게 왔는데 촥 이렇게 오죠. 아프기는 되게 아프고 저희가 뭘 걱정하냐면 안면 마비가 와요. 항바이러스제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사는 안 맞고 먹는 것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괜찮은 거죠? 항바이러스제는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요? 항바이러스제는 저희 생각에는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딴 비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아, 임신이란 것 자체가 면역이 억제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이 아빠 건데 그거를 거부 반응을 안 나타내게 면역이 억제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성 질환이 크게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상포진도 평소 대상포진보다 몇 배나 더 심하게 올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오래 갈 거고요. 그 증상이. 생물학적 주사제제라는 거예요. 뭐를 타겟으로 하냐면 우리 사이토카인이란 말 들어봤죠? 그 사이토카인 중에 아토피 환자들한테 가장 심하게 올라와 있는 사이토카인의 번호를 맞춰보세요. 그 서양에서 제일 싫어하는 숫자 있죠? 무슨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네. 13. 그리고 우리나라 동양에서 싫어하는 숫자 있죠? 4. 네, 4, 13이에요. 그 4하고 13을 못 움직이게 막아놓는 안티바디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막아버리는 그런 기전이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두피젠트. 걔는 4하고 13의 공통적인 것들을 막기 때문에 두 사이토카인을 다 막는다라고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레오의 아트랄자는 13만 블럭을 해요. 또 13을 블럭하는 에브글라이스라는 것도 곧 런칭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생물학적 제제가 3개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제제가 아니면 그 다음에 잭 저해제. 잭은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인이 있으면 뒤에다가 신호를 전달해서 밑에까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켜라라고 하는 연락하는 연락 체계를 잭이라고 하는데 얘를 블럭을 해버리는 거예요. 잭 저해제도 크게 3가지가 나와 있어요. 3가지. 올루미언트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림버크라고 나와 있고 시빈코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약간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올루미언트 같은 경우에는 원형 탈모가 같이 온 아토피 피부염들이 있어요. 거기도 허가를 받은 약이에요. 아토피도 심한데 머리에 너무 전두성 원형 탈모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올루미언트로 고민을 해봐요. 그다음에 림버크는 저희가 얘는 좀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약 먹으면 이틀 만에 가려움증이 없어져요. 근데 역으로 빨리 올라오고 빨리 떨어져요. 환자들이 이렇게 계속 먹어야지만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데 아니 근데 아기는 너무 심하게 부풀고 그게 주변도 목이, 너무 빨개. 목이 과민성 반응이 있어요. 모스키토 하이퍼센시티비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동양 애들이, 일본 애들, 한국 애들이 좀 많고요. 6살 이하 애들이 좀 많아요. 아까 네. 침샘 얘기했죠. 네네네. 그 침 단백질에 한국인이나 일본, 특히 남자들이 좀 더 많은데 과민성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첫 번째 우선 잘 물려요. 두 번째 물리면 우리나라 애들한테는 모기 알러지가 좀 많이 생기고 정말 심하게 생기는 애들은요. 물집이 생겨요. 물집이 터져서 궤양이 생겨요. 거기에서 감염이 돼서 봉화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모기에 정말 민감하다라는 분들은 그 제일 좋은 거 있어요. 물리적 차단. 모기장? 그렇죠. 모기장에서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해요. 나 맨날 캠핑 온 기분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데오도란트라는 게 있고요. 맞아. 발한 억제제가 있어요. 발한 억제제랑 데오도란트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반은 같고 반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거 많이 했는데 X입니다. 일본은 맞아. 일본은 겹칠 수 있어요. 근데 발한 억제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만약에 우리 뭐 드리클러라는 제품 많이 쓰는데 맞아. 손발바닥에 땀 많이 나면 드리클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드리클러를 언제 사용할까요? 1번 땀이 날 때 즉각 바른다. 2번 전날 저녁에 바짝 말리고 바른다. 3번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바른다. 3번. 땡! 틀렸어. 2번이구나. 왜냐하면 발한 억제제는 알루미늄 염이 들어있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네. 있는데요. 얘의 작용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땀샘에 알루미늄 염이 들어가 있다가 땀이 나오면 얘가 젤리처럼 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최근에 저희 조리원 동기 친구 아기가 수족구에 걸렸었는데 피부도 벗겨지고 손발톱도 빠졌다는 거예요. 물집이 약간 농포처럼 잡혀요. 다 터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 감염이 돼요. 피부 상세균들이 있으니까 마치 농가진처럼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손발톱에 여기 이제 뿌리 쪽에 염증이 있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손발톱이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네네. 우선은 너무 피가 많이 벗겨진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 방송했던 웰랩 드레싱. 네. 아이가 너무 따갑고 이렇게 되니까 시원한 식염수를 조금 열도 내리는 겸 이렇게 올려주시는 방법이 한 15분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너무 이제 물집이 심하지 않은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를 먼저 발라놓고 그 위에 우리 뭐 에스로반이라든지 후시딘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놓고 아이가 계속 뜯는다 그러면 이제 감싸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토너도 쓰고 이제 크림도 바르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선크림 바르기가 좀 너무 싫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혹시 밖에 나가는 거 말고 그 실내에서도 혹시 좀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야 되나 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선스크린, 뭐 선크림에 대한 얘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들도. 자외선 차단제의 큰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뭘 막아야 돼? 자외선의 종류는 A와 B. A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부를 늙게 해요. 콜라겐을 파괴하고 콜라겐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A가 파장이 훨씬 더 길어요. 빛의 파장이 깊다는 거는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가 유리를 투과를 할까요? 반사가 될까요? 투과할 것 같습니다. 투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방에 갇혀 있지 않는 한 오대수가 아닌 이상. 우리가 햇볕이 안 본다고 해서 A가 안 들어오지는 않아요. 주위에서 많이 또 의뢰주시는 것 중에 임신성 소양증도 되게 많이 보세요. 그거 대체가 없어요. 요새 또 있어요, 그게 요새. 요새 좀 그나마 괜찮은 게요. 의료기기 중에 바르면 시원해지는 보습제가 하나 있어요. 버물리는 아닌데. 네. 버물리하고 비슷한 기전이 있어서 저희 환자들한테는 스테로이드 저는 바르게 해요. 네, 저도 데스웨이 바르요. 락티케어 그래요? 정도는 아이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고 원래 아기가 폐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도 똥도 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먹이기도 해요. 그다음 항리삼이 저는 먹이는데 저는 세트리진까지 먹여요. 세트리진 논문이 임산부한테 안전하다는 게 있어서 페니라민 세트리진까지 저희가 먹이고 약 바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아토피 때 쓰는 안 가렵게 하는 보습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트린직 아이비 겔이라는 게 있는데 겔을 바르면 추워져요. 배 마사지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산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방암을 15세 여자아이들한테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대부분 저희가 의심하지 않아요. 실제 소아에서의 소위 말하는 흑색종의 발생 비율을 봤더니 5년 동안 60명이었대요.
어떤 환자 중에 저희 한 분은 소아과를 가서 요새 영유아 검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은 뭐예요? 물어보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솔직히 소아과 선생님들이 아마 피부암을 볼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풍선에 점을 찍어요. 그러면 풍선에 점 찍고 바람 불면 늘어나듯이 원래 아기 때는 2mm였는데 돌 지나면 4mm가 될 수 있죠. 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직 검사가 주사 맞지 겁나 아파요. 난리가 나요. 바로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 아닐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안심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거 넣고 막 이렇게 주르륵 흐르잖아요. 근데 좀 아까서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촉촉한 거지. 피부에 바르면 좋아요라는 뭐 유튜버들도 있고 일부 뭐 선생님들도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뒤에 댓글은 안과 선생님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눈에만 발라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논란의 제가- 대상이었구나. 아니 전 세계 화장품 연구원들이 너무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 장벽을 뚫고 유효 성분을 어떻게 넣을까? 결국은 화장품이나 얘가 눈에 넣는다고 해서 너무 엄청나게 있는 성분들을 다 때려부은 것도 아니고, 화장품도 요만큼 넣으면 요만큼 나올 거예요. HA가 요만큼 들어있을 거고, 근데 가격은 더 비싸고, 원래 타겟이 피부 장벽을 뚫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형 자체가 그냥 물로 된 정도. 선크림을 한 번 바르는 게 아니고 자주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미세먼지나 이제 배기가스 이런 게 얼굴에 붙잖아요. 그럼 거기 위에 선크림을 바르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최근에 나온 선크림들은 물에도 저항하는 것들이 있죠. 워터프루프라고 나오는 거. 기름에 저항하는 것들도 있어서 의외로 한 번 바르면 오래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안 덧발라도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게 땀이 많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클렌징 티슈 같은 거 있죠. 걔로 한번 닦아내고 바르는 걸 더 추천을 해요. 이게 클렌징 티슈 요새 다이소 가면 그렇게 좋은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1,000원에 20장짜리 있고요. 2,000원에 40장짜리, 50장짜리가 있어요. 근데 걔로 한번 닦아내고 바르는 걸 더 추천을 해요. 저번에 처음 뵀을 때 제가 얼굴이 사실 홍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저를 처음 보시고 주사 피부염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이 주사가 뭔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 주사가 이게 이제 되게 흔한 질환이기는 해요. 그리고 보통 주사, 이제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주사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사 그러면 자꾸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건 줄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땐 자꾸만 주사 피부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의학적인 용어는 붉을 주자 써서 주사가 맞고, 주사가 젊은 사람의 병이 아니고 모든 연령에 다 생길 수 있는데 30세보다 적으면, 이렇게 20대인 사람은 코 쪽에 좀 많이, 이쪽에 더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뭐 40대 중반 넘어가면 이렇게 퍼져서 여기가 시뻘게, 마치 여자들 주사처럼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제가 낮에 나가서 뭐 얼굴에 노폐물을 다 있는 상태로 밤에 와서 약산성 클렌징만 하면은 좀 덜 씻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노폐물들 같은 게 다 지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렌징 워터를 좀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딥 클렌징 제품이라는 것들로 한 번 더 세안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매일 할 필요는 없고. 클렌징 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밤은 나는 조금 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클렌징 밤 보면 눈이 휘어져요. 이게 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이 형성되거든요. 난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이 눈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제거할지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밤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립 제품 진하겠거나, 여자들 중에 이제 마스카라나 이런 거 좀 진했을 때는 뭐 가끔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클렌징은 밤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클렌징 밤은 주로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써라. 메이크업이 진할 때 그렇게 추천해 드려요. 목이 물리고 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붉어지다가 나중에 갈색, 까만색? 그게 전형적인 염증 후 색소 침착이에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항상 물어보죠. 그 전에 심하게 염증이 있었어요? 네, 너무 가려워서 되게 오래 긁었어요.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럼 얘가 겉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미처럼 진하진 않겠죠. 거무튀튀, 연한 갈색, 연한 회색으로 보이는 게 염증 후 색소 침착인 거예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과 의사들한테는 전형적인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염증 후 하이페르는 많다는 뜻이고요. 피그멘테이션, 색소가 증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이쪽에 까뭇하게 올 때가 많거든요. 사탕군이. 얘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무좀은 주로 어디 생길까요? 발바닥에 생기죠. 이분이 사우나를 뚜벅뚜벅 가요. 그래서 발을 이 수건에다 이렇게 막 문대요. 그거를 발만 닦지 않죠. 그리고 온몸을 닦아요. 그러니까 무좀균이 발에 있던 게 여기 옮아요. 그러면 무좀균에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겠죠. 빨갛게.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있어요. 근데 자연 치유가 좀 됐어요. 목이 물려서 나은 것처럼. 자연 치유가 되면 빨갰다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의외로 이쪽이 까매서 오는 경우는 그 전에 무좀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블랙헤드도 김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블랙헤드는 자, 우리가 여드름의 발생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피지가 막 증식을 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하얗게 뭉쳐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피지가 많아지면 얘도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모공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러면 어디에 접촉을 하게 돼요? 공기와 만나게 되죠. 기름이 공기랑 만나면 산화되고. 산화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헤드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자들 모공이 넓어요. 모공마다 피지가 바뀌어서 다 산화가 됐어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뭇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블랙헤드가 기미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20년 내내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고정 레퍼토리. 고전 레파토로. 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일 때 기미는 레이저로 안 된다라는 거를 매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피부과 의사들이 레이저 토닝이란 방법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네. 라는 걸 하면서 계속 이제는 피코 레이저로 계속 해결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해요. 근데 색소 레이저는 솔직히 딱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저 색소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표정이 그닥 밝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요? 오래 안 걸려요. 맞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나는 이게 약간 유리 구슬을 다룬다는 느낌인 것 같아. 갑자기 세게 하면 깨져버리고 대강 닦으면 약간 얼룩덜룩하고. 그래서 이건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대 피부과 여교수가 받고 싶은 시술은 이 섹션에 이 내용에 다 들어있죠. 결국은 울세라죠. 울세라. 이거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 리프팅 시술하는 우리 RF 시술하는 거,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은 계속 부동의 강자기는 한데 여기서 또 하나의 퀘스천이 생겼어요. 학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래, 맞아. 타겟층을 계속 굽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얘가 회복이 안 되고 탄력을 할 정도로 이렇게 당겨지지 않는다는 질문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첨효 두꺼워지면서 같은 게 생길 수도. 당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구울 게 있어야 되는데 구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되 정말 그 간격을 느리고 한 번 제대로 받고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라는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바뀌었어. 어디에 찌르는지가 달랐대요. 나 요새 그 요정귀 필러 이런 거 안 돼요. 요정귀? 엘프귀? 진짜요? 그걸 이번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것도 진짜 선수해야 돼. 왜냐면 잘못 넣으면 여기 썩어요. 그치. 연골이 많은 데기 때문에 필러는 정말 코 필러도 되게 위험할 때 있거든요. 코 필러도 너무 과도하게 넣으면 콧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연골이 이렇게 이쪽에 괴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작용 부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세트가 있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부터 이해가 가는 필러가 있어. 관자놀이 필러. 여기는 좀 이해할 수 있어. 여기는 좀 꺼지잖아. 왜냐하면 봐봐. 그 슈링크를 되게 많이 맞다 보면 여기가 꺼져요. 여기가 꺼져요. 한
한 50대 넘는 분들은 나같이 살이 많은 경우는 괜찮은데 없는 분들 여기가 푹 꺼져버려요. 아, 그럼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솔직히 여기 칠 때도 여기에 이제 보톡스 놓는 정도만 아니고 주름이 너무 많다고 해서 리프팅 하겠다고 여기를 세게 치지는 않거든요. 여기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땅콩형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러를 잘 넣는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요? 근데 배우들한테 엄밀히 말하면 땀을 억제하는 건 아니에요. 걔야말로 뽀송뽀송한 느낌을 주는 거고 다음에 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브리즈 뿌리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땀을 억제하는 치료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언급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치료는 되게 어려워요. 우선은 첫 번째 너무 유명한 약이죠. 약국 가면 다 붙어 있어요. 드리클러에 믿고 드리클러라는 게 있는데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알루미늄 염이에요. 땀샘에 이 알루미늄 염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알루미늄 염하고 땀이 합해져서 젤리가 돼요. 그래서 땀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교감신경도 있고 부교감신경도 있어요. 근데 얘는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돼. 그래서 요 척수에서 나가는 교감신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땀을 분비하는 신경은 마비가 되겠죠. 척수를 따라서 신경절이 계속 있는데 여기를 자르면 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거 생겨요. 얼굴에서 정말 계속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그 생각은 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수술까지 할까 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라도 저희가 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위험이 분명히 있어서 그냥 웬만하면 마지막 치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 네, 없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지만 FDA 승인된 제품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외국 가시면 사실 수 있는 그런 약들 중에 글라이코피로니움이라는 성분이 있는 이런 뭐 이렇게 패드 같은 게 있대요. 걔를 닦아내는 방법들도 있는데 얘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곧 출시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얘 같은 거는 소프피로미움 브로마이드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약들은 효과적으로 땀이 나오는 신경을 억제하는 드리클러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았다고 하면 얘는 신경을 건드려서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제재를 볼 수 있어서 소피로니온 같은 경우는 얘를 발라서 우리가 땀이 안 나게 그거 같아요. 보톡스를 다 찔렀잖아요. 보톡스를 찔러서 땀이 안 나게 되는 거를 발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